폐의 면역체계. 폐의 면역 관계는 다른 장기와 다르게 전개됩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듯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침투입니다. 수백만 무생물 입자, 미세먼지, 알레르기 물질, 화학물질, 그저 조금의 산소를 원해서 뿌린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누가 이들을 초대했나요? 반갑지 않은 오물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옵니다. 폐에서 일어나는 이런 마취 수소질의 양동이 꾸정물을 막 쏟아 붓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로 누구든지 갓난아기를 억지로라도 탯줄에 다시 매달고 싶을 겁니다. 엄마 왜 그래? 나 이제 나갈래. 뭐 진짜야. 밖으로. 벼락치기 하는 면역 강화. 폐의 면역체계는 아홉달 동안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그 어떤 염증도 찾아볼 수 없었고 병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백수처럼 놀았어요. 호흡기 너무 무게는 양수만 늘렸거든요. 하지만 분만이 임박하면 누구보다도 바빠집니다. 무엇보다도 골수 안에서 엄청난 양의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만들어져서 혈액원으로 공급됩니다. 앞으로 삶에서 다시는 그렇게 많은 양의 백혈구가 피 안에서 헤엄칠 일은 없어요. 백혈구들은 혈액의 순환 속에서 신호를 살피고 그러고 나면 태아의 호흡이 저도흡이 터집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신호에 반응이라도 하듯이 혈관 조직의 구멍이 열리고 백혈구들이 폐를 정복합니다. 출생 이후에 저들 동안에 폐 안의 백혈구 숫자가 무려 30배까지 늘어날 정도이죠. 빠른 속도로 면역세포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관지 점막과 폐포의 안보가 급합니다.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누구를 고용할 건지 재고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이후에 좀 진정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죠. 우리의 면역체계들은 일단 다 같은 기본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식세포가 목표 장기에 바로 투입되는 반면에 림프가 추가 저격을 거쳐야 합니다. 림프는 림프샘과 흉선으로 들어갑니다. 이 6cm 길이의 선은 인간의 흉부에 위치합니다. 흉선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줄어들거나 사라지는데 면역체계가 정렬된 성숙 단계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림프샘과 흉선에서 림프구들은 일정의 재교육을 받는데 더 높은 단계의 임무를 위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중에 비림프구는 나중에 맞추면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이 단백질은 병원체들을 정성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항체입니다. 비림프구는 고도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지만은 평생 림프구 밑에서 일합니다. T림프구, 폐의 면역체계 왕자에 있는 보조 T세포가 앉아 있습니다. 왜 보조냐고 생각했죠? 귀여운 이름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보조 T세포가 무한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다양한 세포 직원들, 기억세포는 가장 사악한 척에 대한 우리 주요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홍역, 파상공인, 디프테리아, 성홍열 같은 병원체에 대한 면역력을 평생 보존함으로써 방어체계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억세포는 항체의 생산자인 비림프구와 협력을 합니다. 비세포 중 몇몇은 계속해서 특수 맞춤형 항체를 극소량으로 생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몸은 수년간 면역력을 가지게 됩니다. 면역력을 가지게 됩니다. 동일한 병원 치료부터 새로운 공격을 받으면 이미 존재하는 항체가 공격원을 중성화시킵니다. 그런 그 공격원에는 식세포 혹은 식균세포에 아주 쉬운 먹이가 되는 거죠. 식세포는 생명의 위험 속에서 곧바로 목표 장기에 투입돼서 험한 일을 합니다. 그들 중에서 가립구가 있는데 폐 안의 가립구에는 중요한 두 가지 대리자가 있습니다. 호중구, 상구 대리자. 가립구의 95%가 넘는 숫자가 호중구 대리자인데 질병병원체 박테리아 균을 막는데 중요합니다. 또한 식세포는 효소와 독성 단백질로 이루어진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로 병원체를 파괴하는데 그래서 이 T세포는 식세포를 제거할 때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프롬프터 정책 실정을 까먹을 뻔했네요. 바로 서지정세포입니다. 서지정세포는 폐의 면역체계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혹시 면역체계에서 목록에서 누가 빠졌을까요? 1.5 장벽 기능을 하는 상피세포가 남았군요. 상피세포는 호흡기 표면의 호흡기 외부 보호층을 형성합니다. 상피 조직은 단순한 수동적인 보호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피는 기관지에 면역물질을 내주고 병원체를 중성화시켜 무력화하거나 점액 분비를 통해서 유해한
입자가 호흡기 깊은 곳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습니다. 사실 이 도움이란 대부분 상피세포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려서 T사례세포에게 자신을 고발하거든요. 상피세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자신을 희생시키는 걸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네요. 반갑거나 반갑지 않은 동거자. 2007년 미국 국립보건원이 아주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인간 미생물 근류 전체 프로젝트였습니다. 미생물 전체가 대체 뭐냐고요? 단순히 말하자면 신체의 모든 반갑거나 반갑지 않은 동거자입니다. 보통 주를 이룬 것은 박테리아이지만 균이나 바이러스도 해당합니다. 그러다면 이것들은 급성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 아닌가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초의 박테리아 학자들은 좀 더 앞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내 박테리아 플로라가 건강과 질병에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피부, 장점막, 입안, 코 안에 있는 수십억의 병균들이 단순히 기생하는 것만이 아니라면 미생물들이 의도적으로 면역체계를 제어하거나 조절하거나 그들의 전달물질이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면 박테리아 플로라의 결함이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면 단순히 장에서만 아니라 신체 내부 여기저기서 그렇다면 예상했겠지만 처음에 이 연구자들은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분자적인 기술의 발달로 점점 더 상세한 미생물 구조 전체의 연구가 가능해졌고 그와 동시에 거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분석하는 계산 능력도 점점 더 쉬워졌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미생물의 지도화, 즉 어떤 세균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들은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관건이었거든요. 신체 표면에서는 출생 후에 수년에 걸쳐 박테리아와 균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플로라가 자랍니다. 마치 꽃밭에서 각 현장이 가진 여인에 따라 여러 가지 정들이 혼합되어서 자랍니다. 인간의 박테리아 꽃밭에는 다양성이 엄청납니다. 장과 피부에는 약 1만 종의 다양한 박테리아들이 삽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의 3세포들 300억 개보다 더 많은 390억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 전체 무게는 우리 몸무게의 약 2%를 차지합니다. 이 플로라의 개입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항생제 치료가 피부 점막의 플로라를 변질시키고 구강, 장 혹은 질내 혐오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드문 경우이지만 유해한 박테리아의 걷잡을 수 없는 증식을 통해 심한 장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부작용들을 일시적인 급체로 여겼습니다. 미생물 연구의 새로운 점은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테리아 플로라의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인간마다 각자 독보적인 플로라의 지문이 있었을까요? 만일 있다면 이 지문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보통 질병균 목록에 오르지 않은 무수한 다른 박테리아들은 어떻게 역할을 담당할까요? 양성 박테리아들도 우리의 면역체계에 관여했을까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건 이 플로라의 변화는 만성질환을 발생시킬까요? 아니면 그것을 막아줄까요?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서 수년간 미생물 근류 전체에 관한 연구들이 쌓였습니다. 슬슬 특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박테리아 플로라가 견고하며 다양했지만 환자들에게서는 이 다양성이 사라지고 특정 종들이 지배했습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는 개념도 탄생했습니다. 불균형. 보통 박테리아 플로라의 병적인 변동으로 직접적으로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만성질환의 토대가 되거나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임상실험의 학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장내 플로라를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옮기는 대변 세균 이식술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증상이 극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초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만성질병 사이의 직접적이고도 원인론적인 관련성이 증명된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유전체 지도화 과정과 비교할 만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인간 미생물 근류 전체 프로젝트는 잠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어느 신체 부위에서 가장 큰 의학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밝혔습니다. 장, 피부, 입, 질 그리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폐는 아무런 득표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학과 전문의들이 음모를 꾸며서 막은 걸까요? 혹시 호흡기 내과의 실수였나요? 지원서 내에는 기한을 놓쳤던 걸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몇 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폐가 무균형력이라고 여겼습니다. 병균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미생물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장기의 미생물 근요 전체를 연구하겠어요? 하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다시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미 2007년부터 무균의 폐라는 공식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폐가 무균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날마다 1만 리터 이상의 공기가 흐른데요. 공기 1리터마다 박테리아는 100마리를 포함한다면 그 공기를 받아들이는 폐에도 반드시 무언가 남아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에서 박테리아를 배양하려고 할 때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물어주고 비료를 주어도 한 덩어리 그냥 흙으로만 남았습니다. 어떤 병근도 어떤 작물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폐는 전기나무의 마지막 보루로 남았던 거죠. 만약에 폐의 미생물 근조 전체가 구강 불로에서 의뢰한다면 이 구강 미생물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 좀 더 정확히는 어머니입니다. 갓난아기의 구강불로라는 어머니 미생물 근요 전체로부터 옵니다. 자연분만의 경우에 제일 불로에서 유래하고 젖을 먹이고 따뜻이 몸을 밀착하는 것을 통해 피부 혹은 입으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침을 묻혀서 여러분의 입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줬다면 그건 미생물 군 전체의 이식이었던 것입니다. 미생물 군요 전체는 증가하는 아이에게 정력도 민감한 과정입니다. 왜냐고요? 폐의 미생물 군요 전체가 기도의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또 훈련하고 또 부분적으로 개선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보통의 저런 미생물 군요 전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죠? 그건 마치 좋은 파티의 손님 목록 같습니다. 저런 혼합이 중요하죠. 성공하려면 다양성과 항상성이 중요합니다. 정신 나간 미친놈도 필요하지만 반면에 몇몇 따분한 놈들도 필요합니다. 어딜 가나 그런 것들처럼요. 알레르기 없는 카렐리아 공화국을 아시나요? 세계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스칸디네비아 반도를 찾아보세요. 발견했나요? 카렐리아는 스칸디네비아의 목이 유럽 대륙 위에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안 온다는 곳이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요. 우리 주제와는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왜 카렐리아냐고요? 특별하기 때문이죠. 카렐리아는 인종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의학적으로 특별합니다. 카렐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끼리만 모여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북쪽으로 핀란드, 남동쪽으로 러시아, 지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지역에 정착한 거죠. 그래서 카렐리아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화로운 인생을 살지 못했고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강국에 끼어서 이리저리 밀리다가 강제로 분리되었습니다. 전쟁 후에 순양한 카렐리아 사람들은 의학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감염병 학자들은 1년의 검사에서 기도 질환 빈도수에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핀란드 쪽 카렐리아 어린이 3명 중에서 1명꼴로 거꾸로 알레르기 전식 등을 앓았는데 러시아 쪽의 카렐리아 아이들은 단지 50명 중에서 1명만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연일 수 있을까요? 카렐리아인들의 정체적인 분리 중에서 좀 더 많은 수의 알레르기 환자들이 핀란드 쪽으로 넘어가고 다음 세대까지 그들의 진화를 물려준 것일까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학자들은 나이 든 세대에도 검사를 했는데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940년대에 태어난 카렐리아 사람들에게는 핀란드 쪽이나 러시아 쪽이나 똑같이 알레르기와 전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단의 시점에서 더 나중에 핀란드에서 태어난 아이일수록 더 흔히 이 질병 중에 하나를 알았습니다. 러시아 쪽 아이들의 발병률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카렐리아 사람들의 유전적인 바탕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에서 모두 똑같았다면 지리적 기후 상태가 같았다면 알레르기가 전식이 비밀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핀란드 쪽 카렐리아인들의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8년부터 미생물 근요 전체 오늘 러시아 쪽 카렐리아 사람들은 일상은 지난 세계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러시아 쪽 카렐리아인들의 미생물 근요 전체와 핀란드 쪽 카렐리아인들의 미생물 근요 전체는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알레르기 원인이 뭘까요? 그래서 연구자의 연구를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 박테리아군이 우리 면역체계에서 정말 영향을 주는지
이 연구는 1990년대 알레르기 전문가들이 토론했던 위생과설과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레르기와 진정한 예방이 가능해진 걸까요? 알레르기와 전식이 정말로 뜻하는 걸까요? 지난 200년 동안의 위생만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 소개해 볼게요. 2010년 텍사스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은 이상한 환자가 마주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술을 한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알코올에 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그나마 된 것은 환자가 언제 그랬는지 기억했는데 2004년에 골절로부터 그래서 익숙한 텍사스들이 내가 번쩍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곧바로 대변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에 관해서 엄청난 양의 사카로미세스 세르비지의 맥주 혐오를 발견했습니다. 수수께끼에 풀렸습니다. 환자는 균을 죽이는 약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돈 안 들이고 술 취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 맥주 산업 망하게 하기?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인간의 미생물 근요 전체가 얼마나 민감한가, 얼마나 역동적인가를 보여줍니다.